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예산 과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과정론은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재무행정론 시작할 때 한 판 쫙 정리 한번 했어. 기억나요? 알지. 우리가 이거 3년 주기라고 하면서 날짜들 쫙 써줬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예산 주기를 중심으로 보는데, 예산 주기는 3년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산 주기는 3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산 결산 절차를 놓고 보면 3년 주기였던 게 N-1년. 예, 요게 이제 요때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간단간단 빨리 복습 차원에서 봅니다. 빨리 대답할 수 있으면 크게 대답해 보세요. 1월 31일까지 뭐가 제출돼야 된다 그랬어요? 기대한 제가 잘못이죠? 중기 사업 계획서. 요거를 이제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이제 기재부가 거꾸로 이제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려보내요.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려보내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5월 31일까지 뭐가 와요? 예산 요구서. 예산 요구서를 또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 사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이걸 거쳐가지고, 예산사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치고,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승인도 있어야 되겠죠. 대통령이 승인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회로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국회 제출은 언제까지냐면은 새로운 회계연도, 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중간에 끼고, 그 다음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며칠 전? 아이, 언제 논의해요, 그러면? 며칠? 논의 시작하잖아, 이제 국회에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맞아요? 기억나죠? 이렇게 국회에 제출되면 이제 국회 시간이 오는 건데, 국회에서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국회에서는요, 일단은 국정감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보셨어요? 국정감사가 있고,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시정연설. 우리 예산 이렇게 짰어요.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의원님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신사협정을 맺어가지고 대통령이 왔을 때 야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켓 시위를 하거나 하는 걸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네. 예전에 보면은 막 대통령이 오면은 막 거기서 일어나 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자기 노트북 뒤에다가 피켓 붙여놓고 막 야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일까? 좀 고민이 좀 들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지 말자. 그런 거 좀 하지 말자. 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은 국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차들이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국회 심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국회에 심의가 있는데, 심의가 이제 두 가지로 단계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심사가 있었어요. 맞죠? 예비심사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심사 이렇게 되면 뭐죠? 이거는 종합심사 그러면 예결특위를 통해 가지고 심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 여기 또 이제 기간을 써볼까요?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여기가 30일 전까지가 되는데, 이때에서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줘야 합니다. 이 절차를 이제 N-1년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년도가 되면은 집행을 하는 거죠. 예산을 집행한다. 근데 예산을 집행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집행의 기준이랄까요? 집행의 기준이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기서 하나는 통제죠. 통제를 통해서 민주성을 확보하는 거.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축성을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런 노력들을 위한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를 해봐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1년으로 가면, 3년 주기에서 N+1년은 결산의 시점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2월 10일까지가 출납 기한이다 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고 2월이 발생했더라도 2월 10일까지 다 써줘라. 돈을 다 지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월 말까지로 가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2월 말까지로 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결산 보고서? 각 단위별로 이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4월 10일까지 기재부에서요,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20일까지인데, 이때까지는 감사원이 이제 결산 검사를 해요. 요거는 이제 감사원이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요하게 좀 봐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다시 이제 뭐라 하겠어요? 국무회의에 올려야 되죠. 자꾸 국회라고 써. 국무회의에 심의를 다시 거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승인을 받아서 국회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5월 31일까지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국회 제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은 결산 심사를 한다 그래요. 결산 심사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예비심사, 종합심사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산심사를 또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31일까지는 본회의에서 결산안에 대해서 잘 했네, 뭐 어떠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절차를 우리가 일단 다 했었던 거예요. 앞에서 정리했던 건데,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년 주기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중첩된 예산 주기,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뭘 하고 있냐면 2024년도에 예산을 막 하고 있고, 그죠? 2023년도에 할당받은 예산은 집행 중이며, 그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은 올해의 예산은 집행 중이고, 그리고 이미 뭐 시간이 하반기로 지금 강의하는 시점에서는 하반기가 됐으니까 결산 절차는 이미 끝나긴 했는데, 뭐 8월 31일 이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한쪽으로는 또 결산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결산과 이것이 특정 시점에는 같이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첩된 예산 주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주기라 그래서 3년간 하나의 안건만 다루고 또다시 3년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같은 해에 내년도 예산도 짜고 올해 것도 집행하고 작년 거에 대한 결산도 하고, 이거를 중첩해서 진행한다. 뭐 그런 이제 성격을 여기다 이제 써주고 있어요. 자, 회계연도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요런 것들 이제 예산 결산 같은 거 볼 때 집행을 허용해주는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와 관련된 것인데, 이게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계연도가 딱 1년 단위로 짜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연도는 중첩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독립돼야 돼요, 각각. 그래서 우리는 1년 단위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딱 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는 그 시작 시점을 또 다른
시점으로 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예산 과정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바로 예산 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라는 표현이 크게 나와 있네요. 2번에. 그래서 우리는 의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로 제출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행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그 틀 안에서 논다고. 그 틀 안에서. 그래서 뭐 좀 뺄 것도 빼고 넣을 것도 더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건 그럴 때 행정부가 펼쳐놓은 판 위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의 주도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예산 편성 기구가 역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행정부 안에서 보면은 기재부죠. 기재부가 이제 이 전체적인 요 이제 프로세스를 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단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뭐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부가 제출해주면 그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가 좀 용이하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이제 집행할 사람들이 예산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예산안과 집행이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행정부 공무원은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민이 직접 뽑아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행정부 공무원이 국민이 직접 뽑아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은 이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냐, 이 의문이 남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이제 곤란하다라는 지점이 있고, 예산 통제가 곤란하고 의회의 기능이 약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같은 맥락인 건데, 의회만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들로 모여져 있는 거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의회가 영향력을 좀 많이 갖는 게 예산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행정부 주도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문성 확보 같은 것 때문에, 또 집행하고 연계성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같이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예산 편성 절차가 이렇게 또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요거 이제 뭐 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예, 요거 틀에서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됐지 뭐. 됐어. 됐고,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이다 그랬을 때 이게 뭐였냐면요, 총액 배분 방식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총액 배분 방식으로서 하향적 예산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산안 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기재부가 액수를 정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기재부가 액수를 정해서 내려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향적인 예산 제도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뭐 구체적인 절차로 보자면은 여기도 사실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 여기도 있어요. 사실 여기도 있고, 그리고 또 국회에 그리고 플러스 국회의 예결특위 있죠. 예결특위에 이 내용을 보고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액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해줄 거거든, 최종 결정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겠어요. 그렇게 안 해주면은 결국에는 편성 지침 아무리 내려보내봐야 형식적인 것에 머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 지침 범위에서 예산을 짜게끔 강제하려면 이제 변동 없다 라고 선언해 버려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이 액수에서 니들끼리 조율해봐 라고 해야 되는데, 니들 안에서 조율해봐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럼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 지침에서 내려보냈던 요 이제 총액 범위에서만 예산을 주냐, 한 70, 80%? 80%도 아니죠. 70%쯤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그걸 지키고 약간 30%의 여지를 가지고
기재부가 좀 힘 좀 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실제 작성할 땐 예산 요구서를 낼 때에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따르면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짜봐도 그 액수는 너무 부족하니까 조금만 늘려주세요. 뭐 이렇게 다 요구하겠지.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재량 여지를 기재부가 발현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막 스웨덴 같은 나라나 이런 데 보면은요, 100%야, 그냥.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액수를 딱 내려보냈어. 그럼 거기에서 오차가 거의 없게.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겠지,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짜게끔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형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예산 요구서는 여기서는 이제 자율 편성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요거는 이제 자율 편성. 그러나 총액 배분을 해서 캡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자율 편성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좀 한계는 있는 건데 어쨌거나 저 자율 편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율 편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자기네들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의 기회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정해진 액수 안에서 야 이렇게밖에 안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지? 이거 우선순위를 우리 내부에서 결정해야 되나 봐. 그럼 다 모여봐. 어떤 게 더 우선순위 따져보자. 이렇게 하게 돼.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좀 그런 정도 좀 추가해보고요. 나머지 요게 이제 대통령 승인받아가지고 국회 제출하는 것까지 절차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내려와 볼까요? 괄호 1번.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그랬습니다. 중기사업계획서를 요때 이제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국회 제출할 때,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국회 제출할 때, 요때, 국회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는 거냐, 그랬을 때, 여기에 있잖아요. 일단은, 이게 개요를 또 하나 여기다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총칙 같은 것들을 하나 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같은 경우에도 헌법 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총칙을 여기다가 좀 달아주고,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을 여기다 넣는 거죠. 이런 것도 넣고, 그 다음에 뭐도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넣어주고, 명시, 그죠? 그리고, 국고 채무부담행위. 이런 게 있었어요. 국고에서 채무부담 할 거. 채무부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뭐도 있냐면요. 요거 제출하면서 또 플러스 해야 되는 게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5년짜리 계획을 잡는 것이죠. 이걸 하는 거예요. 얘도 5년짜리입니다. 중기사업계획서도 5년 단위로 짜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아가지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요 타이밍에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120일 전까지. 그런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이다 그랬을 때는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대해 가지고 1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한테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국가재정운용계획 같은 경우도 5년짜리 계획을 짜서 넘기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기재부에서 짜가지고 이거를 이제 국회에 이제 예산안 낼 때 그 시기 맞춰가지고 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예산안 편성 지침의 통보로 다시 가볼까요? 3월 31일까지죠? 그래서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동그라미 3번에 보시는 것처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예산요구서 제출이 있죠? 5월 30일까지고 예산안에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 이제 냈던 것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라고 봐두시고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죠.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이후에 예산 사정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각 부처 단위가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프로그램 단위로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특정 하나의 부처에만 걸쳐 있는 일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 봐두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예산도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재부는 행정부 내에 있는 하나의 조직인데 여기가 국회도 관장하고 법원도 관장하고 헌재도 관장하고 선관위도 관장하고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이 독립기구들의 권한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부가 그죠? 그럼 기재부 장관 누구의 컨트롤을 받겠습니까? 결국에 기재부 장관이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요? 기재부 장관이 결국은 대통령의 컨트롤을 받을 텐데 그럼 이게 우리의 권력 분립의 원리가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예산 사정 과정을 기재부를 통해 거쳐가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여기를 밑줄 좀 그셔야 돼요. 정부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인데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요. 거기 봐보세요. 독립기관의, 즉 이거죠.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을 깎으려고 할 때 기재부가 그러면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도 조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국회에 제출할 때 기재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독립기관 거기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 독립기관장의 의견도 함께 국회로 제출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안 써있지만요. 메모 하나 하실래요? 거기 옆에다가 국가정보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이제 독립기관처럼 취급한다. 이런 걸 하나 좀 써놓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정원 같은 데는 국정원 같은 데는 아셨어요? 국정원 활동 같은 거는요 되게 비밀에 붙여줘야 돼요. 얼마 전에 좀 무리를 빚었던 게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이라고 써있는 조끼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건에 나섰던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국정원 직원들은요 이렇게 노출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국정원 요원이 누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가해야 되는데 아마 약간 좀 업적을 쌓고 싶은 욕심이 과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사고도 나잖아요. 해병대에서 그 병사가 홍수 때 수색하다가 사망하고 이랬던 거 그런 것도 다 뭐냐면 윗선에서 업적 쌓고 싶어서 그러면 티내고 싶어서 그게 관료 조직의 병폐입니다. 원래 관료 조직의 병폐. 심지어 옛날에 96년인가? 북한의 잠수정이 표류하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동해안에 그 안인진이라는데 표류하다가 탁 이제 거기에 배가 이제 맞닿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죠? 나와가지고 막 다 숨어 들어갔어. 그래갖고 그거 이제 잡아야 된다고 대대적인 작전을 펼쳤는데 그때 참가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요 위에 뭐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우리 부대에서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남의 부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다가 자기네 병사들 막 배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 뒤엉키고 막 그런 일들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런데 병사들 입장은 좀 다르지. 나 이거 잘 있다가 제대해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제가 아는 분은 거기에 동원됐던 그 당시에 자기가 병장이었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일이 터져서 처음에는 뭐야 이거 훈련이야? 그러고 갔다가 이제 실전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눈이 마주치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빛의 속도로 땅을 팠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장들이 더 잘 파지 이제 경험도 있고 병장들 원래 약간 널브러져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열심히 이제 팠고 그리고 이제 총 쏠 때 거의 뭐 이제
사람이 손만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뭐 군대 영화처럼 막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까봐 당연하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아군의 피해도 상당했다 그러더라고요. 막 수류탄 던졌는데 막 나무 맞고 튕겨져서 오고 막 뭐 산이니까 이제 막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전투를 해본 적도 없잖아 사실은. 예, 최근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험담 들으면서 굉장히 생생한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관료 조직에서는 윗선에서는 업적을 쌓고 싶은 욕심 같은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기도 하더라고. 딴 얘기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국정원 같은 데는 그게 티내지 말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국정원은요 숨어서 하는 일들이 많고요. 이 작전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도 기재부 장관 따위가 이래라 저래라 야 이거 줄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요 이제 비밀 예산 같은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총괄 예산 그러니까 그 사업비 관련된 걸 그냥 통으로 줘야지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걸 따져 물을 수가 없어. 구체적인 걸 따져 물으면 국정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최근에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 저는 그 히어로물 같은 거 안 좋아하고 거짓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조인성이 날아다니고 막 그래 막 칼로 찔려도 안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럽니다. 예, 그리고 막 다쳤는데 막 낫고 막 이래 자동으로 별짓 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건데 거기에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막 북한으로 파견해가지고 김일성 죽이고 와라 이런 거 시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초능력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던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초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막 상상의 이제 결과물이지만 어쨌건 이제 그런 작전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구를 꼭 그렇게까지 뭐 거대한 작전까지야 어렵겠지만 암암리에 또 우리 편으로 뭐 누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사람인 척 하면서 정보를 빼오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과거 같으면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걸 갖다 기재부가 이거 왜 이런 사업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북한하고의 관계도 관계지만은 주변국하고 관계나 뭐 그런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산업 스파이 잡는 것도 굉장히 많은 활동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제적인 장래에 영향력을 매우 뭐 크게 갖는 거니까 그런 활동도 하는데 이런 것들 아무튼 기재부 장관이 이래저래 할 수 없으니까 예산상으로는 국정원은 뭐로 취급한다? 국정원은 독립기관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알겠죠? 감사원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 기재부도 감사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요. 상층부 비리, 부패의 정점에 있는 게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거기가, 그죠? 기업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지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운영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관료들을 포획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것이고, 외국도 그럴 텐데 우리는 워낙 국가주도형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깨져야 될 게 학벌이야, 학벌.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 똑똑한 거 다 알겠는데 서울대 나온 애들끼리 지들끼리 뭉쳐갖고 헤쳐먹어 버리면 그러면 그게 그 카르텔, 여기서 대통령이 항상 걱정하시는 그 카르텔이 사실은 이런 데에서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학교 출신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 그거는 판사 조직도 그렇고 검사 조직도 그래요.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특정 대학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찰 간부 거의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비위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그죠? 한 단계 거치면 다 친한 사이들일 텐데 그러면은 그거를 좀 눈 감아주고 덮어주려고 그러지. 그 군대에서도 군사재판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육사 출신들끼리 야, 좀 봐줘. 이렇게 얘 원래 그렇게 나쁜 애 아니야.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덮어주고 하는 일들이 과거에 아주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오늘날에는 없는 거냐? 글쎄.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 형사재판 같잖아요. 검사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거의 안 합니다. 기소율이 엄청 떨어져.
기소를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를 공수처가 보라고. 근데 공수처는 누구로 채워져 또? 똑같은 법조인들로 채워져. 그럼 아직까지는 공수처 설치가 얼마 안 됐고 아직은 활약한 게 없어. 전무하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럴 걸 뭐 그렇게까지 검사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수처 만들었냐? 회의 이론이 나올 정도로 공수처가 한 일이 없어 아직까지. 한 일이 없고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장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어. 엊그저께. 공수처가 왜 이렇게 활동이 없냐? 그랬더니 공수처가 너무 많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활동상이 별로 없는 게 바람직하대. 이게 뭔 궤변이야? 그럼 지는 왜 월급 받아? 취소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기는 왜 월급 받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런 거를 뭐라도 더 찾아내서 예전에는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 했던 것까지도 문제로 삼아야 우리 사회가 그죠? 투명해지고 신뢰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회자본도 해지는 거지. 우리 사회 사회자본은요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자본 굉장히 높지만 이 고위층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볼 때는 거기는요 시스템 붕괴야 거의. 시스템이 없어. 기업 비리 같은 걸 저질러도요 대기업 총수들이 오랫동안 감옥 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들어가면 곧 나오고 그죠? 판사도 쫄려해 재판할 때.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재용 재판할 때요 판사가 나서서 왜 당신네 회사는 준법 관리인 같은 거 안 둬요? 조언을 해줘.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조언을 해주죠? 판사가? 판결만 하면 되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가를 위한 걱정도 있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 경우가 꼭 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눈 감아주고 봐주는 거 되게 많아요. 판사들은 그럼 뭐 처벌받고 하는 거 뭐 셀 것 같아? 그렇거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내부 통제도 하고 해야 되지만 어렵잖아. 그래서 기구들을요 쪼개놓고 견제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이에요. 견제를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견제를 안 받아서. 그래갖고요, 이 기관들 쪼개는 거 이런 거는 찬성하셔야 돼, 국민들은. 권력기관들을 쪼개겠다 하면은요,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게 구성정책의 한 가지잖아. 그네들한테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그러나 국민들은요, 방향을 잘 잡도록 우리가 여론 형성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건 권력을 쪼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국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 원하고 그 대통령제도 막 되게 선호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별로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게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한테 권한을 너무 막강하게 줘. 그래서 대통령 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임기 때까지는요, 그 자리에 대한 보존의 정도도 굉장히 강하고 하기 때문에요. 대통령 잘못 뽑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돌리기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속수무책이고 견제를 하기도 어렵고 대통령 눈치도 잘 안 보는 경향도 있어 심지어. 그때 가서 자기는 다시는 뭐 다른 선거에 나올 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선지자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나중에 가서 평가받을 수 있는 일들도 물론 있겠지만 국민 여론에 반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원 얘기를 끊으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원 얘기는 앞에서 좀 봤어요. 근데 이제 감사원이 주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감사원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계속 전 정부 터는 일에 너무 열중하는 거 아니에요. 전 정부를 털어야 됩니다. 그 터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현 정부를 견제하는 데에도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의 솔직히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과거에 벌어진 일을 찾아내서 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자꾸 이제 논란의 중심에 감사원이 자꾸 입방아에 오른단 말이에요. 전 정부가 했던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파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데 글쎄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감사원은 중립성 같은 게 요구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감사원이 과연 계속 중립적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임명도 대통령이 하고 막 이러는데 과연 그게 되겠냐? 감사원장과 위원을 다 대통령 임명하니까 이게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를 아예 국회 소속으로 보내든가 좀 떼어버려야 된다, 외부 통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내부 통제로 있는 거니까 장점을 장점대로 잘 살리는 거가 필요합니다. 내부 안에 있으니까 내부의 사정을 많이 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직무 수행의 타당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또 이제 감사원이 체크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또 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근데 여기가 대통령도 직무상의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감사원에 있는 사람들도 절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멋있는 이게 국가 시스템이 되려면 감사원이 아주 추상같이, 응? 추상같이 말이야. 그러니까 추운 날 설이 내리듯 말이야. 엄정하게 현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나서고 현 정부가 그걸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야. 대통령과 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있다. 그러면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막 나서고 이래야지 멋있는 사회 아니야? 야, 저 임기 동안에는 아마 못할 거야. 이러면 뭐 여지없이 임기 동안에는 못하고 그죠? 대통령 힘이 빠질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수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과제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그 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런 문화도 좀 필요해. 말 나온 김에 대법관으로요 오래 해가지고 하면 내가 대법관 그러니까 법관으로 내가 평생 여기에 복무해서 내가 여기에서 존경받는 법관으로 살았어. 이게 좀 필요하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정치권 같은 데가 어릴 때부터 정치를 배우면서 열심히 이제 성장했던 사람은 전문성 없다고 해버려. 그러고서 다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 자꾸 어디서 땡겨오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루트는 돼야 되겠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그 자리에서 출세한 사람들이요 자꾸 내가 이거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넘어가겠다는 꿈을 꾸거나 뭔가 자리를 욕심을 내는 게 계속 남아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다른 기준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게 돼 있어. 잘 보여야 될 대상이 있으니까. 이런 문화는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좀 견제해 줘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언론인이야. 근데 뭐 보면은요 여기 쪽 저기 쪽 할 것 없이요 언론인이 어제까지 뉴스 진행하다가 다음날 보면 청와대 대변인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언론은 그러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견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언론인은 중립적 위치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여론을 형성해줘야 될 자리에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런 거를 믿고 언론인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야. 일반 회사원에 불과한데. 그런데 언론인이 어제까지는 그죠? 뉴스 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어느 정당에 가서 거기서 브리핑하고 있으면 이 언론인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언론인이 되는 게 내가 정치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 통로? 이런 걸로 활용되고 있는? 그랬을 때 국민들이 욕을 안 하니까 그래. 욕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해야 되고 네가 법조인이 있었으면 적어도 몇 년 있다가 정치인으로 변하는 건 좋은데 아니 어제까지는 뭐 검사하다가 그 다음날 가서 갑자기 그죠? 정치인이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물밑에서 작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공명정대하게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앞서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그거 했잖아요. 취업 제한 같은 것도 해놓고 했는데 전관예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름도 이게 되게 그지 같아. 전관예우가 무슨 말이야? 예우? 뭔 예우? 자기가 했던 일에 그 정보를 빼돌려서 누구를 봐주고 거기서 이권으로 진짜 손을 맞잡는 게 그게 예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이 이름 자체도 누가 졌는지 참 그지같이 져가지고 이 범죄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러워하지 말고 이거를 자꾸 뭐라고 해야 우리 사회가 시스템이 좋아질 것 같아. 잠깐 얘기. 자, 이제 감사원으로 돌아가서 감사원도 그래서 이게 독립성을 좀 독립기관은 아니더라도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예산에 있어서도 기재부가 깊게 관여하면 안 돼. 그래갖고 거기 예외가 있는 겁니다.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액을 할 수는 있는데 독립기관처럼까지는 취급 안 해주더라도 감사원장의 의견을 불러서 국무회의에서 듣고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감사원 예산 한번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원이 하는 일이 지금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견제장치인데
감사원 예산을 많이 땄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건데, 그걸 깎겠다? 요거는 다시 한번 감사원의 입장을 또 들어보고, 그렇게 조율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할까요? 요거 이제 시험에 좀 나오는 포인트들이에요. 5번, 6번이. 그래갖고, 여기에 좀 힘줘서 말씀 좀 드렸고, 괄호 5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국회 제출이 있습니다. 그 120일 전 꼭 기억해 놓으시고, 시험 문제에서 헌법상이라고 나왔다면 90일로 변경해서 보셔야 됩니다. 헌법은 90일 전이라고 했는데, 90일 전을 지키면서도 오히려 더 빨리 내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국가재정법에서는 120일 전까지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두 가지 기준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되게 어렵게 나왔을 때는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첨부 서류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자주 물어보면 막 외우라고 할 텐데요, 그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행정학 이제 다 알아. 나머지 다 알아. 이제 뭐 더 할 게 뭐 없나, 이걸 찾아다니는 사람이면 이런 것도 외워두면 나쁘진 않은데, 이거 외우려고 하면 이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한 번만 읽고 지나가세요. 지나치시고, 예산서의 구성인데 예산 총칙 있다 그랬고요. 세입세출 예산과 계속비 다 기억나죠? 계속비가 뭔지, 명시열비가 뭔지 알죠? 국고채무부담행위 이런 것까지 5가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넘어갑니다. 5번 예산 편성 행위자 및 전략과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어. 예산 전략이 재밌는 거예요. 거기 이제 괄호 2번 한번 봐보실래요? 예산 전략, 예산 확보 전략과 예산 사정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관련 단체 및 후견인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기관을 압박해서 예산을 더 많이 딸려는 전략을 다른, 그러니까 기재부 이외에 이 공무원들은 그런 전략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주는 예산이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늘리고 싶잖아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늘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늘리기 위해서 관련 단체 및 후견인을 동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시키고요. 힘센데 어디 좀 입김 좀 센 데를 끌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소신 때문에 국회의원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믿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지역구 현안 때문에,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선거철 되니까 별의별 공약이 다 나오는데 아니, 고양시가 서울시가 될 수도 있어? 그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죠? 서울을 이제 다른 데처럼 메가시티? 로 만들어보자. 거대하게 뭐 이러는 건데, 수도권을 그럼 다 서울로 편입하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그죠? 먼저 이제 불을 땡긴 것은 이제 김포시인데 우리 서울로 갈래? 뭐 이런 건데, 예전에 그게 좀 잘 안 됐었던 케이스가요, 과천, 광명 이런 데예요. 거기가요, 전화가, 집 전화가 국번 전에 그거 지역 번호가 02인 거 알아요? 02, 요즘에 그런 거 잘 모르지. 우리 학원 전화가 031로 시작하잖아요. 031이 경기도 지역번호예요. 근데 과천시하고 광명시는 경기도거든요. 근데 전화상으로는 거기는 02 서울번호를 써. 그래서 이게 서울이 원래는 작았어요. 사대문 아니 한양 아니야 원래. 근데 이게 점점점 팽창돼가지고 지금의 서울이 된 건데, 이때 이제 광명시나 과천도 서울로 편입된다는 기대가 많았으나 쉽지 않아. 이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고민해 볼 만하죠. 서울이 이제 또 바다도 직접 갖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가능할까? 어쩔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별의별 공약들이 막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이제 표 계산도 하겠지. 그 지역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한편 이런 걸 얘기했을 때 희망회를 돌리면서 표를 줄 수 있다면은 그죠?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중에 가면 공약을 못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꼭 하겠습니다 해놓고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그거를 하기가 좀 힘든 구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포가 하겠다 그러면은 또 다른 지역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우리가 먼저 하겠다, 우리도 같이 넣어줘라, 이런 요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예 아무 데도 그거를 못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과천 같은 데는 서울하고 진짜 인접하기도 하고, 강남하고도 되게 가깝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천 같은 데도 여태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되고, 경기도를 또 남도 북도로 쪼갠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 논의 속에서 같이 또 종합적으로 또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은, 이런 어떤 표 계산이나, 꼭 그 정책을 표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있을 거라는 거지, 당연히. 근데 이제 표 계산이나 혹은 지역의 이익을 직접 반영하려는 거나 혹은 국회의원의 소신 때문에 어떤 정책을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이, 그러면 그거를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등이 업고 가면 자기네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딸 수 있잖아. 이제 그런 전략을 흔히 세우려고 할까 아니려고 할까? 세우려고 하겠지. 기재부가 맨날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명분을 이런 식으로 좀 쌓아가는 게 좀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국정과제가 처음에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 발표가 됩니다. 뭐 100대 과제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은 꼭 예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지금도 저기에 관심 많으시죠? 그 항공우주산업? 관심 많으시대요. 그래서 항공우주청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안을 둘러싸고 좀 여러 안들이 충돌하고 있어서 지금 빨리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정연설에도 그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우주 개발 사업 같은 거에 초당적 협력을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제 과기부, 여러분들이 과기부 직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대통령 역점 사업이다 이거. 우리 밑에 청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또 발벗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청 신설을 위해서 연구 용역도 줘야 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이런 거 하려면은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할까, 안 할까? 할까. 그죠? 할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역점 사업을 활용하는 방법도 쓰고요. 맹점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예산기관의 정보나 지식 부족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예산기관에도 예산 전문가들이 앉아있긴 하지만, 기재부에, 그러지만 각 부처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예산기관의 정보와 지식 부족을 이용하거나 엄청난 자료를 제시해서 이거를 알았어 줄게 이렇게 만드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거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건데요. 인기 있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기 있는 사업인데 왜 우선순위를 낮춰요? 이 여론의 압박이 언젠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걸 뒤로 밀어버려. 인기 없는 사업인데 자기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이것도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국민 여론이 왜 그 사업 안 하냐고 또 막 하면서 예산이 좀 부풀려질 수 있어, 나중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따는 게 목표예요. 자, 이제 그런 예산 전략들 봐두시고요. 또 위기 시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위기 시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위기 때 평소에 통과하기 어려운 사업을 시작한다. 이게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 우리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 있잖아요. 옛날에 건설부라는 이름이 있었어가지고 옛날 사람이라 자꾸 그 말 튀어나오는데, 이 국토교통부 같은 데가 이 수자원 관리에서 옛날에는 댐 사업 같은 것들을 관장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서랍 속에다가 댐 건설 계획안을 쫙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홍수 같은 게 한번 탁 터지잖아요. 그럼 이게 댐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그거를 탁 발표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바로 위기시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이런 게 되는 거죠. 환경부 같으면 또 거꾸로 갈 수도 있지. 여름이 무더워가지고 녹조라떼 사태가 벌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물관리 이거 수질 오염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위기 때 쓱 밀어넣는 거죠. 그죠? 소방방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혹은 산림청 얘기해 와야 되겠구나. 산림청 얘기로 합시다. 산림청 같은 경우 맨날 봄이 되면 우리 산불이 안 날 수가 없죠. 봄이 되면 매우 건조하거든. 특히 동해안에서 산불 많이 나는 이유가 이게 왜 그래요? 그때 겨울철에 건조해져 있는 데다가 아무튼 불어오는 계절풍 영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특히 이제 팬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있어.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건조해지면서도 이제 건조해지면서도 온도는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 작용도 있고 해가지고 자연 발생적인 산불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산림청이 산불
방지 사업을 위해서 돈을 얼마를 또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 시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 사정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 예산 사정해서 결국에 조율해 준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한도액 설정 예산법 같은 걸 한번 볼래요? 그 예산 요구의 한도액을 미리 설정해 주는 방법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네. 그죠? 예산안 편성 지침 내려보낼 때 총액 배분해 주잖아요. 한도액을 딱 설정해서 이 범위 안에서 짜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옛날에 LIBS 방법 같은 거는 증감 분석 같은 걸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늘어난 게 어디야? 이런 걸 해가지고 막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표기하기도 하고 뭐 갖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단위 원가 계산법은 우리 PBS에서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얘기들 같이 연계해서 여러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문제점 같은 거는 뭐 그냥 흥미롭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산 심의 절차가 이제 나와요. 예산 심의 절차가 나오는데, 예산 심의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이제 국회 시간으로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죠? 국회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괄호 2번에 그 한계가 나와 있는데, 그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정부 주도성이 매우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거기 3번으로 가보면 우리나라 예산심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고,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예비심사와 그 다음에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하고 예산을 확정한다. 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국정감사 제도를 알아두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중에 이 국정감사라는 것과 비슷한 제도로서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정조사.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는 장면이라면 국정조사 중에는 저게 있었을걸요? 그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뭐 이거 이제 하면서 그분 아직도 감옥에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국정농단 사실은 보면은 그분이 주도해서 무슨 뭐 재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죠? 대기업들한테 돈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대기업들한테 돈도 거두고 막 이랬잖아요. 이 방식 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게요 옛날 독재 시절에 했던 방식이야. 아니 그거를 야, 대명천지에 지금 그게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방식이, 그리고 원래 그래서 사회가 투명해지면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 좀 돈을 빼돌리고 싶더라도 교묘한 방법을 쓰거든. 근데 이거는 되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진짜 수십 년 전 방식을 썼더라고. 깜짝 놀랐어 정말.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였었어요. 봤을 때. 아무튼 이제 그것이 이제 대통령하고 연계가 있냐 없냐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뭐 연계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제 같이 처벌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 사람이 그 주도했던 거 있잖아요. 그 주도했던 거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잖아요. 이거를 검찰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논리 이외의 것들까지도 좀 찾아내야 그래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요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국정조사를 이제 개최했고요. 국정조사 개최해서 여러분들이 봤던 장면이 있을 거라는 게 그거예요. 재벌 총수들요 싹 다 불러다가 국정조사할 때 다 앉혀놓고, 그때 이재용 씨가 와가지고요 그 립밤 바르고 이런 장면이 또 그게 보도도 되고 그랬어요. 저 립밤은 어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그런 데 관심 많잖아. 응?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야, 국회의원이 그런 자리 아니면 어떻게 그 대기업 총수한테 그렇게 호통을 치겠어? 불러다 앉혀놓고 막 증인 여기가 지금 신성한 국회입니다 이러면서 위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앞으로 이런 일 안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약속하세요. 막 생중계되고 있는데, 약속하시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 막 재벌 총수들 쫙 앉혀놓고 손 들으라 그러고 이런 거 하는 장면이 되게 이색적이었죠. 아니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 재벌 총수가 오히려 뒤에서 정치인들 불러다가 정치 자금 주면서 내 말 잘 들으면
너 내가 잘 봐줄게. 이렇게 하는 영화는 많이 봤는데, 재벌 총수들 불러다 놓고 일개 국회의원이 막 호통치고 하는 장면은 낯선 장면이었어. 예, 근데 그게 정상이죠. 국민을 대표하니까. 예.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장면이 국정조사예요. 근데 그 국정감사는 뭐가 다르냐? 똑같아, 사실은. 같은데, 국정감사는요, 전체 상임위원회가 나서가지고, 모든 분야를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털어보는 거예요. 그럼 국정조사는 뭐냐? 국정감사가 안 열리는 시기에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면 그 사안만 또 별도로 또 비슷한 형식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둘 헷갈리시면 안 돼.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국정감사는 전체를 털어보는 거, 국정조사는 그 안에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정감사 기간도 아닐 때, 그럴 때 국회가 증인 불러다 놓고 거기서 이제 묻고 답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국정감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많이 늦었죠, 지금은. 9월, 10월, 11월이 다 돼가는데, 그죠? 2달 정도 지체한 다음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국회가 이 습관을 못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미리미리 사실은 국정감사 끝내놓고 시정연설 들어야 되는데, 국정감사는 이제 끝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시정연설도 이제 있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정도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이 논의를 다 끝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참 이게 뭐라고 할 건 아니야. 숙제 몰아서 하는 거는 뭐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랬을 거고 여기도 많이 그런 것 같아. 뭐 하는 일이 많은 건 맞는데 국회가 그래도 예산 관련해서 좀 일찍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늦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중요한 거는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삭감하는 거.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을 하는 것은 맘대로 삭감할 수 있지만은, 올릴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나? 안 보이냐, 왜 내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은요. 어딘가 있어, 지금 이거. 있을 텐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이 과정에서 심사할 때, 이 얘기 써줬었죠? 뭐라고 써줬었냐면은, 여기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삭감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예산의 증액 또는 뭐일 때, 새 비목 설치. 늘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행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뭐 사실은 행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종합심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상임위가 기껏 삭감했는데 예산을 다시 증액하고자 할 때. 요 때는요, 소관 상임위 있죠? 상임위의 동의가 또 전제가 돼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깎는 거는 맘대로지만 늘리는 걸 맘대로 할 수는 없더라.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한번 보시고, 종합심사까지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 의결로 갑니다. 본회의 의결은 뭐 30일 전까지라는 규정이 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봐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심사 기간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요, 120일 전까지 제출하고, 논리상으로는 120일 전까지 제출하고 30일 전까지 이제 확정해줘야 되니까 국회가 이거를 이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 되는 거죠. 90일. 그죠? 120에서 30일 빼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제도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예산심의 특징이 나왔는데, 이게, 여기에 나와 있네. 동그라미 3번에 여기에 나와 있다. 예산심사와 종합심사의 관계. 거기서 이제 증액, 세비목 설치 이런 거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잘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나머지는 뭐 별건 없고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흥미롭게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에서 미국은요, 예산 결산 중에 결산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예산에 초점을 맞춰.
결산에는 힘을 빡 주거나 이러지 않고 결산은 이게 보고서 같은 거로 참고로 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 줄 때 강력하게 이제 힘을 발휘해 가지고 예산은 철저히 봅니다. 근데 영국은요 예산은 잘 안 본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산 안 보는 게 여기는요 의회 구성원들 중 다수 세력 있잖아요. 얘네가 표결해서 총리를 배출해 가지고 총리와 장관들을 배출해서 행정부로 보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행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 의회가? 이 있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같은 세력이잖아. 같은 세력. 그래서 영국은 그냥 아싸리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행정부가 제출하면 알았어. 그러고 그냥 의회가 형식적으로 통과시켜줘. 그런데 대신에 어디에 힘을 빡 주냐면 영국은 결산 절차에 힘을 빡 주는 걸로 유명해요. 결산할 때 아주 철저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중간이야. 예산도 함부로 안 하고 결산도 함부로 안 하지만 그만큼 예산도 되게 철저한 건 아니고요. 결산도 되게 철저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떤 특징 같은 거를 흥미롭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끊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예산 집행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산 집행인데 요거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요거에 대해 설명할 게 많아서 끊어서 갈게요.